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국회 본회의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 변수가 불거지면서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효성을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26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검찰 모두 운명의 날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첫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라 검찰, 조 전 장관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흘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이 어제 자정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하루 냉각기를 갖고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과 함께 헌법 소원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거법이 내일 처리되면 곧바로 공수처법 상정과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뒤면 미국 시각으로 성탄절이 끝납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려했던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첨단 정찰기 넉 대를 한반도에 동시 투입하는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긴장은 여전합니다. 연말 연시 송년 모임이 참 많죠.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한 해를 정리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끌려다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꼴로 회식 참석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회식 강요는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이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과 마스크를 함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중일 3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미세먼지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의 설치가 관심이었는데 짧게 입장을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 혐의와 직접 관련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조 전 장관은 바로 옆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법원 밖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반대하는 집회 동시에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법원 안으로 들었을 때도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입구 쪽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그리고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뒤섞여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찬반 집회는 법원 밖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건 물론 검찰까지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법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 정리해 볼까요? 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감찰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근무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비위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었고 유 전 부시장도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정당한 정무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권한의 재량권을 넘어 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윗선 개입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비리,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 도중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전 위원 측은 YTN 취재진에게 개인 일정 때문에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면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언제 출국한 겁니까? 네, 임 전 최고위원은 이틀 전인 지난 24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그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일 임 전 최고위원이 국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탐관하고 이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어디로 출국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4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다만 임 전 최고위원은 직접 고발되지 않았던 만큼 출국 금지 조치는 사전에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일본 출국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전 최고위원의 측근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임 전 의원 측근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개인 일정이 있어 출국했고 모레쯤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임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YTN 등 여러 언론사에 경선 포기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지만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친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던 지난 2017년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해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임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3년여 만에 다시 재연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선거법 표결 처리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고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초 선거법 처리가 예정돼 있었던 게 오늘 오후였는데 내일로 미뤄졌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하루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23일 밤부터 어제 자정까지 총 50시간 11분 동안 두 명이서 4시간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영 부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날짜와 상관없이 선거법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마쳤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표결 대기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4+1 협의체가 의결 종족수가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통과가 임박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때 민주당이 선거법을 기어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하루 여유를 갖고 내일은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 언제쯤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4+1 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선거법을 처리한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상정했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를 며칠 열지를 정하는 회기 결정의 안건부터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선거법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예산 보수 법안을 처리하다가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9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정권과 관계될 경우에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독소 조항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1호 영입 인재로 발레리나 출신의 40대 척수장애인 최혜영 씨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최 씨는 이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강동대 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씨를 시작으로 내년 설 연휴까지 10여 명의 영입 인재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며 인사 대부분이 시련과 고난, 절망을 도전과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 꿈을 안고 저는 정치에 도전합니다. 함께 가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국민 모두의 행복 수치가 한 뼘쯤 커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성탄 선물이라며 도발 엄포를 놓은 성탄절을 맞아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북한의 동향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날 북한에 대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에는 일상적인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군.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미군은 성탄을 앞두고 통신 감청을 하는 리벳 조인트와 지상 병력을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즈 등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첨단 정찰기 4개가 한꺼번에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성탄절에도 우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넘는 침묵 끝에 성탄 전날 입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꽃병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내보냈을 뿐 북한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say a special prayer for those military service members stationed far from home, and we renew our hope for peace among nations and joy to the world.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성탄절과 연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노선을 밝힌 뒤 행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2가지 이벤트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 북한 매체가 전쟁 열을 고취시키는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미국산 전투기 전력화, 군사적 대비 태세 점검 등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어떠한 대북 압박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남측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편승하다가 화를 당하지 말고 위험한 자리에서 멀찌감치 물러나는 게 좋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모레부터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들 3개국의 연합해상기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모레부터 나흘간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란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중국 두 나라가 지난 2017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한 적이 있지만 러시아가 포함된 3개국이 연합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인 아볼 파젤 셔카르치 장군은 이번 3개국 연합해상기동훈련은 지역 안보를 정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3개국 연합해상기동훈련이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공격당한 후 미국이 동맹인 사우디의 미군을 파병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보복 공격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직면한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해군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는 빈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현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독일 시민 2,000명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 5명 가운데 누가 가장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자 가운데 41%의 지목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고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17%가 김정은 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8%였고 시진핑 주석은 5명 중 가장 낮은 7%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미세먼지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지금 주의보와 비상 저감 조치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충청과 세종, 대구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청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이 실시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북지방은 미세먼지 특보나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농도가 다소 높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서쪽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2배 이상인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서부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와 전염병, 지진 등에 대한 과학기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과기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과학기술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국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공동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실무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 회의가 재개된 건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지 7년 8개월 만입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회식 갑질은 여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차에서 술 강요 이런 거 없고요. 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은 좀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좀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미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 참석, 음주, 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를 가지 않았더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폭언, 폭행 행위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겠죠. 절세 팁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화생활에 따른 소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도서 공연비와 합쳐서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역시나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습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고 적용 범위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직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의 문턱 역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초과였지만 올해부터는 1천만 원만 초과를 해도 기부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2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준비해서 13월에 보너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의장님. 예. 혹시요, 그 지난번에는 그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뭐 전화하는 거 뭐 잠깐 3분 안에 다녀오는 걸로. 갔다 와서 바로 마무리하면 돼요. 조금 다 망가뜨리는 말하는데 그건 시작이 좀 이게 무슨 시작으로 나야 졸주하고 잘한 적 계세요. 그것들 말하지 안 듣고 예. 졸 거면 내려오세요. 예. 시작 어떻게 뛰어올래? 지금까지 하세요. 졸주 말고. 아이값을 하나, 자리값을 하나. 막말하지 마세요. 내가 의장이에요, 그래도. 너 의장이야. 당신이 뽑았잖아. 안 뽑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 맞지는 않습니다. 당신들 하는 그래 뭐 이제 법대로 한 양반인가? 자기 멋대로 한 양반인가? 아마 우리가 화장실 가자 그랬으면 안 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물 한 컵 마시고 왔어요. 아까 관리실도 보내주던데 부장님, 화장실 좀 다녀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보내주는 것은 예? 앞전 시간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께서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 예. 벌써 들어와요. 좀 더워지.
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4월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3년여 만에 이제 필리버스터입니다만은 2016년의 상황과는 좀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여당도 이제 그 필리버스터에 이제 찬성 토론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같아요. 굉장히 뻔뻔한 행동이죠. 이 필리버스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서 밀어붙일 때 소수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이게 지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표결을 못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발언을 하는 시간 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또 얹겠다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또 찬성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한번 과거를 회고해 보면 2016년에 테러 방지법에 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9일 동안 했습니다. 무려 9일 동안. 그때 한국당은요 쪼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한국당이 나가서 찬성 토론해서 이 국회를 희화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나가서 찬성 토론을 하는 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목적조차도 모르는 기본조차도 안 된 그런 민주당의 행태와 태도를 보여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의회를 쪼개기로 그냥 무한정 이틀 3일로 지금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행태 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민주당 같이 이렇게 지금 군소 2, 3, 4, 5당까지 거느리고 절대 다수를 행사하는 이런 민주당이 한마디로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이제 강병원 의원 본인도 이제 참여를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여 전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이제 찬성 무제한 토론은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여당이 같이 참여했단 말이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법에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를요. 무제한 반대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이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법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에다가 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도입하기 이전에 여야가 얼마나 이 폭력으로 장기간 대치하고 동물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사라지고 이 말싸움으로 여야가 서로 간에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취지에서 저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만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2016년에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당도 이 법이 필요한 법이었다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앞에 무제한 찬성 토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 했던 거거든요. 저희 당만 이 테러 방지법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희 당은 했던 것이고 한국당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은 이 정권에 대한 정말 공격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끊임없이 협상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막판에 와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법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필요한 법인지 이 의의를 알리기 위해서
이 무제한 찬성 토론에 나섰던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요즘 네이버 많이 보시죠? 네이버 정의를 찾아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좀 알고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그래도 필리버스터 정도는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기본적인 뜻은 아셔야죠. 이게 보면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걸 무제한 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제한 토론은 소수 정당의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도 테러 방지법에도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고요. 국민들이 그 소수상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시간에는 책을 읽든 노래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가 주어져 있는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3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러고요.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지고지순한 것처럼 이것을 하기 찬성을 한다는 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죠. 지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온통 선거법이 옳다고 했는데 원안을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옳다고 하다가 원안은 다 버렸어요. 민주당이. 225석에 75석 비례당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정의당을 꺾어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본전 생각난 거죠. 그래서 253대 47 뱅글뱅글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지금 현행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53대 47입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작 변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에 이제 연동형 비례라고 조금 지금 정의당에 조금 떼어주는 식으로 해서 캡을 씌웠다고 그러는데 국민들도 어떤 방식으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완전히 누더기 걸레가 됐어요. 그래서 네.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걸레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4대 1이라는 그런 정체불명의 협의체가 져야 될 것이고요. 한국당은 그런 최근 뉴스에 나왔지만 이런 꼼수에 대해 정정당당하다면 225대 75를 올렸어야죠. 그래서 표결을 붙이는 게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하튼 협의체라고 해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냈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최종 합의는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당이 지금 비례 정당을 내겠다는 걸 공언을 하고부터 민주당이 또다시 본전 생각이 나서 지금 민주당도 만드네 마네 이러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법에 찬성을 하는 건 좋은데요. 네. 찬성은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고 필리버스터에 그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돌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필리버스터 당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한산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빈좌석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한국당 의원들도 거의 안 앉아 계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주목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좀 성탄절 휴일하고 겹친 부분도 있긴 있는데 3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른바 이제 필리버스터 스타도 배출되지 못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필리버스터의 효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소수 정당 의원 의사진행 방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108석 가진 제1야당을 소수 정당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이었다고 하면은 이 1년여 기간 동안에 오히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서 정말 여야가 그리고 국회 모두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를 만드는데 앞장섰어야 되죠. 근데 그 1년 동안의 과정에서는 일체 논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도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본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서 정권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53대 47로 하고 여기에 연동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 2018년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합의했던 건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토의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 안조차에도 한국당은 못 들어왔던 겁니다. 왜 이 안이 한국당이 그렇게 거부할 만한 안인가요? 애초에 한국당이 합의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 정도 아니면 충분히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당은 이 선거제 개혁, 그래서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위헌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던 것이거든요. 지난 1년간의 이 국민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한국당의 모습을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이 저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무제한 반대 토론이 아닙니다. 찬성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성 토론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저는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찬성 토론을 함으로써 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제 협상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선거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게임의 룰인데 100석이든 50석이든 반드시 그 교섭단체인 한국당 제1야당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예. 번도 함께 넣어준 적은 없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좀 뭐 위헌적 선거 개편제 이러는데 제가 너무 진짜 실소를 금치 못하겠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이 법안 저희가 그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 이유가 위헌적 요소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차 이거는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 두 표를 행사하는데 한 석은 지역구 의원을 뽑고요. 한 석은 정당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표를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30% 지지를 얻는다면 적어도 비례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있어야 그렇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한국당이 30%를 얻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0석밖에 못 얻습니다. 0석밖에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걸 지금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 의석을 갖는 게 그게 상식이고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지 국민이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갖는다. 이거는 직접 선거에도 위배가 되고요. 그다음 국민들의 그 지금 민의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불과 4개월 뒤 되면 이 법이 얼마나 누더기 법인지 알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정말 옳다면은 이렇게 줄이지 말았어야죠. 원래 그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마디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독일처럼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내각제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오픈해놔야 됩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전혀 전제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연동형 비례제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연동형 하려고 그러면 일단 비례대표를 무한히 열어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네. 가지 이제 할 말씀이 많을 네.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당초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일로 좀 미뤄진 상태 아닙니까? 네. 내일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긴 하는 건가요? 선거법은? 당연하죠. 예, 그건 뭐 100%라고 보면 될까요? 100%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충분히 뭐 무제한 토론에 참석하셨고 저희도 참석해서 이 네. 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하루 연기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보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당장 오늘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1년 내내 반대했던 법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늦춰서 아니면 최대한 못하게 하고 싶은 게 한국당의 생각일 것 같고요. 저희 당이나 국회의장님의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 두 분이서 4시간씩 맞교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주영 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이 필리버스터 진행할 사회를 봤다 그러면은 아마 8시간씩은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져서 오늘 26일 날 바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영 국회의장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의사 진행하는 걸 보셨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이라 하시는 분이 의사 진행하는 데는 앞장서고 막상 이런 필리버스터 할 때 의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의장 두 분이서 50시간을 맞교대했다 보니까 예. 피로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27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첫 번째 안건으로 이 선거법 이 개정안은 표결에 붙여집니다. 네,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소추안을 좀 피해가기 위한 그렇죠. 좀 솔직해져야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예.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데 지금 오늘 사실은 열어야 맞습니다. 오늘 열어서
지금 선거법 먼저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회 때 첫 번째 뭐 표결을 한다는 거 우리가 모두 다 뭐 주지의 사실이고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는 홍남기 탄핵 소추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네. 발의가 돼서 지난 23일 날 보고가 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72시간 마지막이 오늘 밤 8시입니다. 오늘 밤 8시 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국회를 열지 않으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민주당을 열지 못하느냐. 한국당 108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그 4+1 자기의 응원군이 있는데 왜 못 여느냐. 지금 홍남기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그 군소 정당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래서 최악의 이 경제 실패, 경제를 망쳐놓은 이 주범 책임자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표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폐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열지 않는 거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 예산안 심사 때 한국당을 제껴놓고 그 민주당이 원하는 그 수정안을 직접 공무원이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부총리의 지휘하에 차관과 그다음 실장들, 국장들까지 같이 해서 이분 모두를 저희가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시킨다. 내일 아마 저희가 국회가 열리면 또다시 발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부결시킬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왜? 한국당에 비해서 거대 지금 여당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협의체끼리 힘을 합쳐서 부결을 시키세요. 부결을 시키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시고 부결을 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리고 뭐 거듭해서... 아니 잠깐만. 네. 의장님 아까 피곤하다 그러셨는데요. 예. 아니 예산안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올려가지고 날치기 하고 선거법 날치기 하고 뭐 불법 막 저지를 때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희죽희죽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의원들을 능멸하고 이러시면서 표현이 희죽희죽 아니 뭐 희죽희죽 웃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하하하 웃는다 그럽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국회를 정말 능멸하고 이랬을 때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공천 때문에 지금 이런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만천하가 다 압니다. 한국당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한국당의 주장이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당의 주장이면 우리 아들 출마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리 아들 정치 수업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들 공천과 관련이 다 생각을 하시면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진행을 계속 하십시오. 예, 제가 이제 일정을 좀 거듭 여쭤본 거는 뭐 이런 그 국회의장의 이제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총리 탄핵소추안 이런 변수도 있긴 있지만 지금 이제 위성정당 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심 좀 곤혹스러운 상황 같고요. 네. 그래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의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법 피결 그 일정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어쨌든 50시간을 문희상, 주승용 두 분이 맞교대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본회의가 열렸으면 또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며칠 동안 맞교대로 며칠을 또 밤을 새셔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적어도 그분들에게도 휴식을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4+1에서 이미 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당은 이걸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쟁을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창피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고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해야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움직였다고 이렇게 공무원을 겁박하고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서 협박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례 한국당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지금 희화화하고 있고 한국당에 대해서 비웃을까 싶습니다. 이 대중정당이고 책임정당이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한국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등용문으로 비례대표제를 활용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싹 없애버리고 비례 한국당을 따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와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뭔가 상징적인 인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촛불을 들고 이 헌법 파기하고 국정농단했던 박근혜 이 대통령을 퇴진시켰던, 물리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례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 정당에 속아가지고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당이 책임정당이고 대중정당이라고 한다라면은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끔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짜 정당을 이용해가지고 이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그대로 먹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다행인 게 그랬던 민주당에서 그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면 그래 가짜다, 가짜 정당이고 꼼수고 국민들이 절대 속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민주당은 안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들 자격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변칙적인 방법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저희는 네. 변칙이 저는 꼼수에 대한 묘수 대책입니다. 네. 자, 국민들이 지역구에 김정재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찍었어요. 근데 저희 지역이 포항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지지해서 표를 행사한들 지역구 비례 의원을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한국당도 비례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례 정당을 만들면 그 찍고 안 찍고는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당하고 그 같은 노선을 택한다. 그래서 찍겠다 그러면 찍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그 의석을 가져오거든요. 의석을 가져오니까 지금 배가 아픈 게 뭐냐. 민주당이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 한 분은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한국당에 비례 정당을 만들면 한 20석은 갈 텐데 저는 20석보다 더 온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30석이 가면 우리는 안 된다. 배가 아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밝혀진 민주당 그 의총에서 밝혀진 그 문건에 의하면 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었을 때 150 전체 우파 정당이 152석 과반을 가져간다. 이런 걸 자체 분석을 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것이지 그거는 민주당에서 검토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라니까요. 100% 그 사실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까? 그 사실입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러면 이제 선거법이 그건 사실이고, 통과되면요. 그러니까 뭐 150에서 안 돼도 좋습니다. 저희가 뭐 그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분석을 했는데 그 뭐 제가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받고 그 맨 첫 페이지에 민주당 171차인가 6차인가 그 12월 18일 날 의총에서 한 거고요. 의원님들 모든 이름과 출석부가 같이 명기돼 있는 그 자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서 민주당이 분석한 게 맞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오늘 고심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왜 비례정당을 못 만드냐. 지금 강병원 의원님처럼 비례정당을 만드는 한국당을 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못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왜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군소정당의 사표를 방지해서 군소정당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거대 정당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위성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 정의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 명분이 없는 거죠. 그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바로 좀 작업에 들어가시나요? 바로 저희는 작업할 그러면은 겁니다. 이른바 이제 비례 한국당 뭐 실제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예.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정도 논의까지 된 건 아니고 예. 다만 비례한국당은 이미 어떤 제3자가 이거를 올 10월에 이미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아마 갈 텐데 저희는 당당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민의를 담기 위해서 비례 정당을 만들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한 우리 당내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검토한 바가 없고요. 4+1 내 협의체 내에서도 이걸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임했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를 합의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 개혁의 대의에 앞장섰던 저희 정당으로서 한국당과 같은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꼼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개혁에 자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충분히 밀고 나가고 내일 통과를 시킬 거고요. 네. 아까 김정재 의원님께서 한국당이 30%의 지지를 얻었는데 비례대표는 0석이다. 한 석도 못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 연동형이 적용되는 건 30석 아닙니까? 네.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27석을 나누게 됩니다. 그건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한국당이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짜 뉴스라는 걸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선거법 지금 방금 말한 캐벌 쉬운 30개, 그다음 17개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동형 비례 지금 그러잖아요.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요. 그러면은 47개를 다 연동형 비례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다 연동형 비례를 하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 석도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가져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캡을 씌운 겁니다. 30개를. 그리고 17개를 지금 현재처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캡을 안 씌운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캡을 지금 17개를 씌워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1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30%를 얻었다 그러면은 5명의 비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5석, 만약 같은 비율이라면요. 저희도 5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민주당은 이런 고육지책을 이렇게 했느냐. 이 5석이라도 건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정말 비례성을 강화해서 연동형을 한다,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47석을 모두 다 연동형으로 했어야 맞죠. 왜 이렇게 캡을 씌우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그래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괜히 명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 심정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이 선거법이 그러니까 통과되게 되면은 바꾸세요,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법 통과된 걸 보게 될 겁니다. 253에서 47석. 여기에 연동형만 도입됐을 뿐 기존의 선거제도 아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존의 선거제가 달라진 게 없는데 한국당은 그렇게 1년 내내 반대했을까?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을 질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이 도입된 이유는 한국당도 2018년 12월 15일에 다 같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그 합의에 따라서 국회가 1년 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제1야당에게도 충분히 함께 협상에 들어오라고 1년 내내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데 합의된 선거제라는 것은 한국당이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선거제인 겁니다. 근데 단 하나 바뀐 것은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못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 정도로 자신 있다 그러면은 같이 논의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꾸 이 화살을 엉뚱하게 저희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1년 내내 합의했던 것을 깨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다수당 많은 당들이 원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끝끝내 반대했던 한국당의 모습은 다 잊었습니다. 이 모든 이제 딜레마의 핵심에는 사실은 여야가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넣어준 거니까 지금 강병원 의원님은 안 넣어준 게 아니라요. 1년 내내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 전에 225대 75석으로 주장을 했어요. 연동형 비례제를. 자, 그런데 왜 최근에 포기를 하고 또 250대 50으로 주장을 했습니까? 그 비례를 많이 주니까 민주당이 못 가져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요. 아니 그다음에요. 저희가 그거를 패스트트랙을 올리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은요. 225대 75석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옳다고 한국당을 배제하면서 우리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건 전혀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250대 50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고 또 정의당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한국당은 위성정당 만든다고 묘수를 던지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3석이라도 더 건져야겠다 해서 253대 47로 했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온통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정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제자리로 253대 47. 지금 현행법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보고 자꾸 내놓으라고. 우리는 처음에 그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 그러니 연동형 비례제는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30석을 줄이겠다. 그리고 비례는 지역구로 청년, 여성을 다 공천을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기에 좋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협상에 같이 하기만 하면 이것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꾸 가짜뉴스 그러는데요. 진실을 말하면 아프니까 자꾸 가짜뉴스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거를 그렇게 홍남기 부총리 오늘 그 건도 정말 자신 있으면 표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꾸 가짜뉴스 그러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제가 가짜뉴스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주장 그리고 저희는 초지가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꼼수고 잘못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성 정당 일종의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수정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뭐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실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네. 이제 각 정당이 선택할 문제인 거고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지금 현행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정당이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제라는 걸 통해서 한국당에서 과거에는 이자스민 같은 분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해왔는데 예. 이제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당들의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예.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위헌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헌법 41조 3항에 보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법률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따로 페이퍼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권자들이 충분히 볼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었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은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를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뒤로는 비례 위생정당을 모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 대신 제도적 꼼수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어제 자정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바꿔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과 헌법소원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 때문에 오사카를 방문했고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대규모 폭력 시위와 함께 경찰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체증 자료를 통해 전 목사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없이 크리스마스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압박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짧은 입장을 전한 뒤에 법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경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 37분을 조금 넘었는데요. 영장심사가 진행된 지 4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말했는데요.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 혐의와 직접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 밖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법원 안으로 들어설 때도 입구 쪽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그리고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뒤섞여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찬반 집회는 법원 밖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건 물론 검찰까지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법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4시간 넘게 이렇게 영장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데요. 이곳 법원에는 아직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 전 장관은 바로 옆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속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하게 되고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지키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본회의는 하루 미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마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선거법 처리는 내일 본회의에서 결판이 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초 오늘 오후라고 예정됐던 그 본회의가 내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하루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23일 밤부터 어제 자정까지 총 50시간 11분 동안 두 명이서 4시간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영 부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날짜와 상관없이 선거법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마쳤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표결 대기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4+1 협의체가 의결 종족수가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통과가 임박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때 민주당이 선거법을 기어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하루 여유를 갖고 내일은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네, 선거법이 내일 처리가 되면은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은 언제 상정됩니까? 네, 4+1 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선거법을 처리한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상정했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를 며칠 열지를 정하는 회기 결정의 안건부터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 이후 선거법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를 하다가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오는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정권과 관계될 경우에는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독소 조항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4차례 소환 부른 끝에 첫 조사를 받은 지 2주 만인데 경찰은 내란 선동 등 전 목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전광훈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경찰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는데요. 전 목사는 앞서 4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 12일에야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자 기존의 불출석 입장을 바꾼 건데요. 하지만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현장에서 체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전 목사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 목사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을 비롯해서 다른 혐의로도 고발이 돼 있죠? 네, 전 목사는 앞서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개천절 집회 당시 대통령 체포 등 과격한 발언을 일삼았고 헌금통을 돌려 불법 기부금도 거뒀다는 건데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는데 전 목사 측은 출석 연기를 요구하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할지 미지수인 만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내란 선동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성탄절을 계기로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 없이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연초에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북한이 성탄절을 계기로 한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도발 계획이 원래 없었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리태성 부상이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긴 했는데 이것이 무력 도발을 시사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수사였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발 계획이 있긴 했지만 미국이 물밑 접촉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도발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수용했을 가능성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부터는 북한이 성탄절이 아니라 내년 초에 도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도발 결정을 밝히고 도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이 어제 첨단 정찰기를 5대나 출격시키고 또 이 사실을 노출하는 등 압박한 것이 주요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압박감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전에서 성공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북한은 단지 성탄절 선물을 언급했을 뿐인데 미국이 보인 반응은 매우 민감했고 특히 정찰기의 비행 경로를 노출하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말 한마디로 미국 군대를 피로하게 만드는 계책이 성공했다고 선전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12월 하순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전원회의가 연말 안보 정국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앞서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길, 또 내년도 북한의 경제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기보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 노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발표하는 모양새를 선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전원회의는 연말 전국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주목도를 계속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청년과 중장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13.5%에서 2017년 이후 7.6%로 낮아졌고 40대와 50대도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15.5%에서 9.9%로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 대출로 고령층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투자나 창업을 위한 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 주체인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졌다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나 고위험 자산으로 쏠릴 가능성도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펀드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 비중이 2009년 말 34%에서 지난 6월에는 61.4%로 증가했고 부동산 금융에 노출된 금액도 9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5% 늘어난 2,004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도 3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078조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다만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새벽 시간에 배송한 훈제 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명은 뭔가요?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 연어와 데일리 냉장 훈제 연어입니다.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 연어는 마켓컬리, 데일리 냉장 훈제 연어는 SSG에서 판매됐습니다. 제조업체는 각각 유진수산 서운분점과 동원산업 부산 공장입니다. 두 제품 모두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습니다. 마켓컬리의 제품은 일반 세균도 부패가 진행되는 기준보다 최대 1.9배 검출됐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설사와 고열, 오한을 일으키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신생아, 노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훈제 연어는 가열하지 않고 바로 먹는 제품이라서 이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판매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와이튼 김평정입니다.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을 흐르는 내성천이 모래 하천의 생태보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토종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와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입니다.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개체수와 분포 지역이 급감한 고유어종인데 이번에 7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모래 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인 노란 잔산 잠자리도 내성천 전 구간에서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고온 모래에서 노란 잔산 잠자리가 많이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지로서 내성천이 아주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달 한 마리가 모래밭을 헤집고 두리번거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국립생태원이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한 결과 암컷 6마리, 수컷 5마리가 이곳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이과 최상위 포식자인 삭도,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 자라면 몸체만 1m나 되는데 개체수가 줄어 지금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흰 꼬리수리, 담비 등 멸종위기종만 14종이 확인됐습니다.
서식지의 안정성과 생태계 건강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지도를 만들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과 복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잠시 뒤에 오늘 영장 심사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일단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지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 4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영장 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이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면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차를 탄 채 떠나고 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앞으로는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약 4시간 20분 정도 만에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따른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이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이게 짧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해왔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감찰을 중단시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한 4시간 반 정도 받고 방금 전에 조 전 장관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지금 구치소로 가서 대기 상태로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직권남용의 근거가 뭐든가요? 그다음에 우선 말씀드리면 구속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주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무슨 증거를 은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단과 자료를 파쇄했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감만 보고 그동안에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 의뢰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 기관에 이첩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조 민정수석으로서는 소속 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어찌되었든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이제 알았다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하도록 지시해서 3차례에 걸쳐서 중간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4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이것은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나서도 어쨌든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또 질문이 감찰 중단이란 걸 기정사실로 해서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찰을 하도록 해서 1차, 2차, 3차, 4차 보고까지 이루어집니다. 3차까지 보고했을 때 계속 감찰이 진행됐었고 마지막 감찰에서 이제 그 종료하면서 감찰을 종료할 것인지 또는 계속할 것인지 종료한다면 이걸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 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것인지에 관한 사건을 알릴 것인지에 관한 그것을 기한을 해서 올리니까 그 중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밑에 또 비서관이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대체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이란 말이냐. 수사권이 없고 사실에 관해서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고 사실조사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취지고요. 이제 여기서 다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할 수 없고 직권 남용에 있어서 지시했다는 거는 혹시 사실이 아닌가요? 전혀 그런 적. 근데 1년 뒤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조금 전에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의 이제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의 이제 해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오늘 실질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한 직무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고요. 또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자료 파쇄 의혹과 관련해서 이 증거 자료를 이제 파쇄했다는 그 부분은 통상적인 절차로 다른 자료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지 은닉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감찰 중단 부분은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찰 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될 경우에는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충청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소되겠고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도 공기가 좋지 않죠? 네,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보다 대기질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의 2~3배가량은 짙어져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우산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는 아직도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충북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cm,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청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특히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올해 마지막 부분 일식이 진행되는데요. 아쉽지만 흐리고 비 오는 곳이 많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 부분 일식은 내년 6월 21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방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이 희귀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걸린 것으로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가슴에 부종이 생겨서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 검사를 했는데 지난 24일 유방 보형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보고됐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를 강타한 태풍 때문에 예정과 다른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측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 승객들이 기내에 7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는 필리핀 깔리보 공항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탑승객 18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라카이 섬으로 가려는 여행객이었습니다. 깔리보 공항으로 향하던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는 태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회항해 클락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클락 공항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승객들이 7시간이나 비좁은 여객기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음식과 물이 모두 동나고 화장실에 물도 나오지 않아 승객들은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클락공항 관할하고 있는 한인회하고 지금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우리 국민 피해 신고 여부 그리고 불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주택 붕괴, 정전, 홍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구촌 각국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지만 일부 국가는 산불과 물난리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으며 침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강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인접한 산자락 주택가까지 뻗칠 기세입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 하나둘 대피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삼킬 듯 달려드는 불길을 잡으려 나서보지만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일어난 이 불로 지역 주택이 80채나 타버린 탓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부근에선 불볕더위가 최악의 산불 재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성탄절임에도 귀가도 못한 채 벌써 수주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 성탄 인사가 오고 갑니다. Merry Christmas. How are you? Merry Christmas. G'day. How are you? Merry Christmas. The fire doesn't stop just because it's Christmas, so some of the crews have to keep working and monitor the fire. 시드니 지역의 거대한 두 개의 산불이 이번 주 안에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방관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와는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성탄절을 맞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올 한 해 YTN 방송에 크게 기여한 시청자에게 주는 2019 YTN 시청자 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로는 지난 9월 16일에 방송된 1,000억 원짜리 심해수조 부실 시공 은폐 의혹 리포트와 그 후속 보도를 위해 YTN에 공익 제보를 해준 김영준 님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 4월 5일 고성 산불 당시 최초 발화 순간을 YTN에 영상 제보해 화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안효진 님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YTN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인기를 얻은 EBS 캐릭터 펭수를 비롯한 시민대표 11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내년 1월 1일 0시 보신각 제야의 종을 울립니다.
시민대표 11명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를 빛낸 인물로 추천받은 사람들로는 팽수 외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선 이철우 씨, 장애인 권익보호에 힘쓴 김동현 변호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타종 행사를 위해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종로와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연장됩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면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 지역에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쪽으로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또 충북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 남부에 최고 5cm의 눈이 오겠고요. 충청 내륙 쪽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른 해안 쪽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2도 선에 그치면서 낮에도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